예, 오늘은 사업 계획서 전반적인 또 내용들을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강의도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육하 원칙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거 사느냐, 누가 살 거냐. 그러니까 누가 고객이냐요. 수는 누가 고객이냐. 근데 이거를 주로 어디서 살 것이냐, 오프라인 살 것인지 온라인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타이밍 때 이걸 구매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시즌, 명절.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큰 두 개 시즌이 있잖아요. 뭐랑 뭐죠? 추석과 설날 이런 시즌, 뭐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여름방학 뭐 이런 시즌이 언제냐. 왜냐하면 되게 농산물은 이런 거에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데 사면은 이거를 어떤 용도로 이걸 쓰느냐, 왜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걸 왜 쓰느냐, 우리 제품들을 왜 쓰느냐 이런 것.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면 이게 사업계획서의 기본 요소들이에요. 육하 원칙을 하면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간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라고 할 때 처음 사업계획서 쓰신 분이 이제 두려운 거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야 될 요소가 뭐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육하 원칙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거에 다 모든 요소가 들어간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뽕잎차. 뽕잎차는 누가 언제 많이 찾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언제 많이 찾을까 봤더니 보니까 주로 구매 시기가 몇 월 달? 몇 월 달이요? 12월 달. 그러니까 누가 많이 쓰는가 봤더니 여성들이 많이 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로 연령대는 30대, 40대. 근데 이거는 뭘 가지고도 우리 알 수 있냐면 우리 네이버 쇼핑 트렌드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팍팍 뛰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특정한 검색어가 어떤 시즌 때 이렇게 확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이슈로 많이 누가 찾아가는지 되는 것들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만 잘 봐도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이 다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찾더라.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만 가지고도 충분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구입하는지가 있다는 거죠. 뽕차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보면은 게시물을 잘 보거나 하시면 거기에 보면 상품 리뷰 같은 게 막 달려 있잖아요. 우리 정경님 같은 경우에도 배를 구매했으면 왜 샀습니까? 라는 거 리뷰, 뭐 댓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황당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리뷰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A 제품은 가격 때문에 싸네요. 아니면 이 제품은 이거는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댓글만 잘 보고 게시판에 있는 글만 잘 봐도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가격 때문에 주로 이걸 사는지 아니면 성능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만 잘 분석을 해봐도 웬만한 시장 조사는 충분히 한 거가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해요. 우리 이경영 사무장님 교육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짜기 전에 다른 데서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가 있으면 거기에 SNS나 이런 걸 잘 보면은 이게 받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사업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됐어요. 여기는 진짜 저렴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도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조사가 없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를 딱 만들어 놓고 확 광고 홍보만 잘하면 소비자가 반응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보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물건을 사면 이것이
왜 사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을 영향 주는 팩터가 크가지 세 가지예요. 매출을 높이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가 고객수. 여기 적히네. 시작. 고객수. 두 번째가 객단가. 구매 횟수. 매출 중에서는 이 세 가지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늘면 매출이 늘겠죠. 당연하죠. 객단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 번 왔을 때 10,000원씩 사는 게 아니라 20,000원씩 사고 30,000원씩 사고.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사느냐가 객단가예요. 얼마나 사느냐. 구매 횟수는 이거예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샀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산다든가.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사면 매출이 오르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올리기. 정답은 고객수 늘리기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 드는 대부분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때 고객수라는 게 우리가 단골로 생각한 사람이 100명 있었는데 이거보다 숫자를 늘릴 때 돈이 드는 거예요. 마케팅 홍보비가 드는 거죠. 반대로 객단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고객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매달 10,000원씩은 구매를 해줬어요. 매달. 근데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이분한테 말도 통하고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필요한 욕구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맨날 이거 사시는데 이것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추천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분이 맨날 와서 들어올 때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해요. 짜장면은 4,000원, 짬뽕은 5,000원. 맨날 고민해. 맨날 와서 고민해.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뭐가 있죠? 짬짜면 5,500원. 그럼 객단가가 어떻게 되죠? 500원 내지 1,500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 욕구만 잡으면 객단가를 올릴 수가 있다. 따라서 객단가나 구매 횟수는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고객을 잘만 분석을 하면은 금방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이 고객 수는 기본적으로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든다? 마케팅 홍보비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올릴 때의 접근법은 객단가를 높이는 거. 황난수님도 팬들이 있죠.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고요. 그 팬들은 돈을 줄 준비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에 우리 정윤 원우님 배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양질의 배가 너무 맛있어갖고 지난번에 살렸더니 물건이 떨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분 정경님이 저한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거는 없지만 요거 조금은 못하지만 다른 거라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바로 제안을 하셨어요? 평상시에서는 그 안 사고 그럼 딴 데 알아봐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요거는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해서 그냥 했죠. 이게 뭐예요? 객단가랑 구매 횟수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파셨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다른 고객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들의 이 객단가를 높이는 거, 아니 구매 횟수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잡는 거죠. 자, 근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예, 시작은 항상 고객의 문제부터 시작한다. 이게 사업 계획서든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은 항상 뭐에서 시작한다? 다시 한번 고객의 문제에서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세제나 빨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관심사가 내가 세제를 만들어요, 세탁기를 만들어요, 뭐 이런 작업자라면 항상 관심사가 뭐가 있냐면 세제의 세탁력을 높이는 거에 초점 맞춰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만 연구하면 뭐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연구력이 집중되면 임계치라는 게 있어갖고 아무리 연구비를 부어 넣어도 성능이 더 안 높아지기 어려운 시점들이 와요. 그때는 고도의 기술이 혁신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리 R&D를 해도 성과가 옛날보다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타임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세제를 만드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딱 여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다 노력하겠죠. 어느 회사나 그러겠지. 어느 회사나 노력하는 그거는 우리는 고수의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화? 하수의 차별화. 왜 하수의 차별화냐? 남들도 다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수의 차별화, 고수의 차별화는 뭐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거 아닌 차별화 방법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게 고수의 차별화, 중수의 차별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기에 공기방울 방식으로 세탁을 한다든지 이건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대우 세탁기에서 공기방울 세탁기 그러면 세제를 더 안 써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들이고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식. 보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빨래 하고 나면 빨래 여기에 좀 덜 됐는지 안 됐는지 별로 신경 안 쓰죠. 저는 뭐에 신경 쓰냐면 빨래 첫 번째는 향기. 그러니까 냄새가 쾌하게 나오면 그 빨래 잘 된 거야. 그 조금 빨래가 좀 뭐 때가 덜 져도 저한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빨래가 했는데 상쾌한 냄새가 안 나면 빨래가 안 된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습관이 빨래를 해보면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그러면 아내가 기분 나빠요. 왜냐면 맨날 아니 의심하냐, 빨래하고 의심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습관이 저는 평가 기준이 그거고요. 빨래하죠. 근데 잘 보시면 그거는 세제와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빨래라는 기준에 그걸로 평가 기준을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기존의 고객의 가리는 문제, 세제의 상쾌감을 높이는 향기를 넣는다든지, 빨래가 거의 필요 없는 뭐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고객의 문제를 접근해서 뽑아내는 거를 우리는 무슨 차별화? 고수의 차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발이 뭐에서 시작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면 이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의 깊은 관찰관이 고수의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고객의 문제를 잘 관찰해야만이 좋은 관찰을 해야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사업 계획서나 이제 창업자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팀은 될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느껴지는 대부분이 뭐냐면 고객에 대한 이해도나 고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팀은 실패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근데 대다수 많은 경우가 뭐냐면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관찰 없이 그냥 우리 제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제품을 왜 씁니까? 이 제품을 안 쓰면 거의 뭐 그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건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나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에 대한 깊은 관찰만이 고수의 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창업 트렌드는 항상 고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할 때는 이제 보통 제품 만들면 제품을 만들면 고객한테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게 보편시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문제에서 도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파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내가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물건을 사. 근데 여전히 이 농업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고방식이 이쪽에 많이 가 계세요. 기존 하십니다. 무조건 그냥 저는 뭐 하시겠어요? 뽕잎 합니다. 왜? 그냥 뽕이 좋았어요. 왜? 그냥 그거 하시겠어요?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객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있으니까 아니 그냥 좋은 거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교육청 교육이나 이제 농업 교육을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교수님 창업에 대한 전문가시죠?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제가 어떤 작물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이 작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제가 답변이 똑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하신 말씀의 출발점이 내가 제품이 좋으면 고객은 산다 라는 전제가 있다. 제품이 좋으면 물건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면 이럴 때 사요. 수요는 넘쳐났는데 물건이 딸릴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사죠. 그게 언제예요? 전쟁 직후, 지진 난 직후 뭐 이럴 때 물자가 부족해. 이럴 때는 그냥 물건을 만들면 그냥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막 샀다고요.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그랬어요. 우리 물건이 부족하고 그러면 무조건 막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대한민국 상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까칠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시장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테스트베드 회사를 막 갖다 놓는 이유 중에 왜 그러냐면 10중 8구는 한국에 아주 탁월한 까칠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마케팅 실험 장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두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비자의 마인드셋을 잡으면 마음을 잡으면 그게 전 세계에 안 통하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죠. 따라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고객의 뭐? 고객의 뭐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문제. 시작은 어디? 고객의 문제.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자, 이거는 뭐 빈스 모델 젠케피스 때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을 좀 닫아주시죠. 자, 타이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이 가진 문제의 총합이 곧 시장이다. 예. 그러면 시장 사이즈가 뭐냐? 우리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장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고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고객의 문제. 고객의 문제. 이 고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시장 크기예요. 이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용도가 있는 게 시장 사이즈의 시장 매출 규모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이 가진 문제의 총합이 곧 시장의 크기다. 예. 따라서 전체 시장은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 숫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도매금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따라서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창업계에서는 이 고객을 뭐라고 부르냐?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소나. 페르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르소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고객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누군지 가상의 인물을 딱 찍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홍길동, 뭐 이순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탁 박아놔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페르소나 저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들부터 시작. 고객들은 가상인물화하여 구체적인 고객 프로파일을 설계, 고객에 대해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각각의 행동에서 적용된 서비스 제품 등을 알아보고.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우리 호텔에서 생각하는 타겟 고객군을 세 유형이 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을 잡았어요. 근데 A 유형을 그냥 누구냐? 누군지 아시겠죠? 영화 배우 박신양입니다. 박신양. 목사님은 의외로 그냥 연애를 하시네요. 예. 보증이 너무 들어갔어요. 예, 아시죠? 예, 박신양. 예. 얼굴에도 관심이 많고. 예, 걸그룹도 나가지고 첫 번째 A형이 프레드 형인데 프레드 형 이름은 프레드 형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이 이 사람 이름 뭐냐? 박신양이 아니라 이거 프레드예요. 프레드 같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프로필 정도죠. 경제로 안정된 30대 후반의 남성.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호텔 패키지 이용 경험 있고 퇴근에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객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어디 놀러 갈 때 뭐 번잡하게 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주로 가끔 애들 데리고 호텔 가서 호텔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인 거예요. 이게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의 가장 첫 번째 타겟 고객 그룹은 누구냐?
프레드 같은 사람이에요. 프레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이 사람은 몇 살이라고요? 30대 후반. 애가 있고 직업 잘 좋은 시간 하면서 그 휴양지로 이런 데 오는 사람. 이런 데 왜 오겠어요? 아니 어디 가면은 뭐 이동도 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호텔에서 쉬면서 애들은 어디 풀어놔? 호텔 수영장 풀어놓고 밥은 호텔 뷔페 먹으면서 다양한 그 부부랑 스파하고. 그러니까 머리 딱 그려지시죠? 어떤 장르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고객이 그냥 뭐 30대 후반이라고 얘기하면은 잘 머리에 안 남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사람 이름 박아놓고 쓰자는 거죠. 프레드다. 누구냐? 박 시장이다. 그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남겨놓으면 아 이런 사람 유형이 첫 번째 고객 유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 이름 까먹었어 이 친구. 젊은 연예인이에요. 이름 아 맞아요. 맞아 다니엘. 좀 목회자님들이 잘하세요. 부모님도 잘하시고 예.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다니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왜 호텔을 이용하느냐?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미혼 남성인데 주로 여자친구와 이벤트 장소로 호텔을 생각해요. 무슨 생일 파티, 무슨 파티, 이벤트. 그래서 이 사람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여기 호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이벤트 삼아 무슨 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두 번째 장르라는 거죠. 어떤 유형? 다니엘 형인데 이름 뭐라고 하냐? 엘버트예요. 엘버트. 이 사람 뭘 좋아하냐? 기념일 이벤트 장소로서 호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여자. 뭐, 이분도 연예인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 웬디입니다. 웬디. 남자애가지고. 예, 이 웬디는 뭐에 관심이냐면 결혼 장소로서 호텔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장르 사람. 그죠? 요즘은 결혼을 호텔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웬디 같은 장르의 사람들은 결혼식 장소로서 호텔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결혼 앞뒤 20대 후반의 여성, 고급스럽고 완벽한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진짜 폼나게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호텔에서 거부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주 호텔을 가봤던 경험이 있어. 아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해야지? 호텔에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연애 세팅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우리가 흔히 타겟 고객을 이렇게 정했어요. A형, B형, C형. 근데 A가 누구라고요? 브래드. 두 번째가 엘버트. 세 번째가 웬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박아놓고 거기에 프로파일을 적어놓아서 고객을 분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페르소나. 그냥 우리가 흔히 사실 타겟 고객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타겟 고객의 페르소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름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정경 정경 정경둘 뭐 그래갖고 왜냐면 실제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원래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귀촌해서 도시 근교에 살면서 뭐 자녀는 둘이 있는데 둘의 나이는 뭐 5살, 4살 그러면서 도시에 자꾸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약간 삐딱하지만 다른 그 스펙을 딱 적어놓으면 이제 머리에 서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관심사 이게 머리에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30대 후반의 남성 하면은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30대 후반의 남성이 아니라 누구? 정경둘 이런 사람. 이름요. 이경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경현. 연령대는 이제 50대 뭐 초반. 자녀는 뭐 이제 20대. 애들은 다 이제 자수성가해서 독립할 때 좀 시험이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육아에 오랫동안 신경 썼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독립을 할 때는 되니까 그때 20대 가졌던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성취할 그 사회적 실현기에 막 있고, 그래서 사회주에서 다시 한번 일을 막 시작했고, 이런 그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경현이라는 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남편분은 NGO 기관에서 일을 하시고 뭐 기타 등등 다 이렇게 스펙이 나오죠. 왜 그런 것들을 정의하냐? 우리가 타겟 고객에 대해서 설명하라 할 때 이해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라는 이름으로 정의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정의해놓으면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찾거나 이럴 때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이런 뭐라고요? 페르소나라고 한다. 더 자세히 적네요. 뒤에 보니까 프레드는 나의 이름이 진짜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성균. 이거 가상의 나이여도 좋습니다. 이름도 가상 이름. 뭐 37세 남자. 가족은 일남 1녀. 월소득 450만 원. 인터넷 수료 중급 이상. 기혼 8년 차. 피기업 총무팀 과장. 연 평균 여행 뭐 사례. 신상경고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휴식함. 주말엔 주로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여행을 많이 하고,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아내가 애들과 같이 만족하는 걸 같이 찾는다. 아이들 재미 요소도 필요하지만 부부도 재충전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적어놓으면 이제는 이 사람을 만족시킬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쑥 보이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이래야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가지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타겟 고객이 누구세요? 타겟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라면 당황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집에 손님은 많은데 도대체 누가 와서 먹고 가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와서 먹잖아요? 왜 오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역에서 자전거를 하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전거를 왜 샀을까요? 아직 안 샀어요. 왜 살까요? 필요해서겠죠. 물론. 왜 필요할까요? 출퇴근, 건강, 운동. 이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내가 샀다고 결정했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보면 안 물어봐. 누가? 파는 사람이. 그럼 파면서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전거를 사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심지어는 이 사람은 연령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러죠. 근데 사간 다음에 이거를 언제 써먹으려고 하는지, 이걸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쓰는지 건강 때문에 하는지 이걸 다이어트용으로 써야 될 건지 아닌지 잘 모르자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자전거를 산 거라면 내가 무슨 고민하다 자전거 샀냐면 내가 헬스클럽 다닐까? 아니 한방 다이어트를 할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시간도 없는데 무슨 헬스클럽이야? 어차피 학교 가고 출근해야 될 거 그냥 자전거 사자, 그 고민 끝에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전거 주인 아저씨는 내가 수많은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에 고려하다가 이걸 샀는지 모르고 그냥 이걸 파는 거라고요. 따라서 항상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고객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무엇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페르소나. 페르소나에서 구체적인 스펙을 다 적어놓고 그래야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무슨 여지가 있냐. 아까 매출 올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객수, 두 번째 객단가, 세 번째 구매 횟수.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고객수 늘리기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고객수 늘리는 것은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하기 제일 좋은 거는 객단가를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객단가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런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알아야 이 사람이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사갈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자전거 샀어요. 아, 선생님 이거 헬스 하려고 살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뭘 또 필요하겠어요? 이거 자전거 탈 때 이거 먹으면서 타면 살이 그냥 쫙쫙 빠져요. 건강 보조제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모두 팔 수 있고 모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모르면 이 사람이 뭘 필요해서 더 사갈지 알지 모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나는 살 빼는 게 목적이었으면 자전거 샀는데 이거 자전거 탈 때 요거만 먹으면 그냥 쫙쫙쫙 빠진다면 제가 이거 권하는 거가 그냥 스팸처럼 느껴지겠어요? 필요한 정보처럼 느껴지겠어요? 필요한 정보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고. 언제 스팸이냐? 나는 이거 전혀 살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사시죠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스팸인 거야. 정보와 스팸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는 같은 정보예요. 근데 언제 스팸으로 전락하냐? 고객이 필요 없을 때 갖다 주면 그게 스팸이 되는 거고, 고객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을 때 갖다 주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단골인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다양한 필요한 욕구들을 대응한 서비스를 못 해줄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놓치는 거죠. 근데 2018년도 보면 우리 한국적 상황이 뭐냐면 점점 시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인구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부를 어디서 걸어야 되냐? 단골을 잘 확보하고 단골이 더 많이 더 자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고객이 무슨 욕구를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있는지 페르소나까지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사업 계획서에 드러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네요.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을 잘 이해해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례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도 같은 경우에 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갖고 우물을 지역마다 만들어놨어요. 그때 보니까 우물에서 물 풀어 갔는데 한 1km 넘은 데 가서 물을 막 퍼오더래요. 그래서 NGO 기관에 보다가 물 길러 가려고 뭐 1km 이상 떨어진 데서 물 길러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빨래도 하고. 그래서 어찌서 이분들 도와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우물을 발굴하고 캐내고 마을에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더니 여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더 싫어하더래. 몰랐죠? 왜 그런지?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이 지역이 되게 보수적인 마을이라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 길러 갈 때 어떤 시간이냐? 네, 탈출한 시간이야. 그래서 물 길러 가서 한 3시간 동안 나갔다가 가서 같이 간 사람끼리 갔다 왔다 하면서 이게 얘기도 하고, 또 가서 이제 물 길러 빨래하면서 우리 또 시어머니 또 시원하게 이렇게 뒷담화 해주고, 이런 기쁨이 사라진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갔다 주니까 그게 안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럼 뭘 우리가 놓쳤냐?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냐고. 두 번째 사례도 되게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플레잉 펌프라는 기구예요. 이게 뭐냐면 놀이기구 있잖아요. 빙글빙글 타면서 노는 거 아시죠? 이거 놀아보셨죠?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에 물 사정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 사정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어떻게 하면 저 물 사정이 안 좋은 거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에 어린이 많지 않냐? 어린이 무척 많죠. 그러면 거기 놀이기구 부족하지 않냐? 놀이기구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냐? 물도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잉, 빙글빙글 타고 도는 거, 여기다가 펌핑 기능을 넣어서 이걸 애들이 타고 돌 때마다
물을 뽑아내서 하는 소위 말하는 펌프를 설치하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와, 대박인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막 엄청나게 막 히트 아이디어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아프리카에 이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대를 보급했냐? 1800대를 설치했어요. 그럼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거를 잘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조사하러 보냈더니 깜짝 놀랐어요. 1800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안 사용한가 가서 봤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돌려봐야 물 2리터 나오더래. 페트병 2개. 왜 이렇게 조금 나오는가 봤더니 대한민국이나 미국만 해도 물 사정이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충 아무 데나 탁 꼽아서 하면 물이 나와요. 근데 저 지역은 그 물 자원 수온이 저 밑에 있고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돌려봐야 하루에 2리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물 사정이 좋은 데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 고장나면 누가 AS맨이 가서 고치던가 해야 되잖아요. 설치는 해줬지만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되는 방안을 모색 안 했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애들이 덥다고 안 놀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때는 막 놀았는데 알고 보니 니들 왜 안 놀아? 우리 더우면 밖에서 안 노는데요? 저 땐 놀았잖아. 그때는 사진 찍어준다니까 놀았죠.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더워도 밖에서 논다. 더우면 쟤들도 안 놀아. 왜 놀았어? 사진 찍어주니까 놀아준 거예요. 놀아준 거. 그럼 질문. 1800대 보급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까? 시범을 해보면 되죠. 한 몇 대 설치해놓고 한 일주일이고 지켜보면 되잖아. 그거 알아. 아까처럼 일단 좋은 아이디어 냈으면 제품 만들어서 그냥 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보급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이 고객 문제가 잘 도출되면 철저히 엄청나게 잘 관찰을 해야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홈 비지트, 어떻게 우리가 타겟 생각하는 집에 실제 가서 살아보는 거 아니죠? 가서 보기도 하고 아까 프레드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비디오도 찍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어 쇼핑하는 사람도 찍어보고 섀도우 인터뷰는 그 사람이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인터뷰를 따기도 하고 컴퍼니 쇼핑은 뭐냐면 고객이 쇼핑할 때 옆에 졸졸 양해를 구하고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들었다 놨다 뭐 하고 어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도는지도 보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이거를 잘 설정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설문지도 만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하고 부족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짜는 일이 생기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수혜 대상자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욕구들이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인터뷰를 한다든가 만나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어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내지 않고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맨날 공급자 중심으로 그냥 서비스를 해버리죠. 중심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창업대관에서 저희가 어느 분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조사하려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수많은 언제 무엇을 살고 무엇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를 조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창업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캠퍼스를 알아요. 그래서 창업을 전공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를 모르면 간첩 취급받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블록이 몇 개?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라고 했죠? 몇 개 블록? 9, 9개. 시작은 뭐에서 시작을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 이 가치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고객. 근데 이거를 어떤 채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수익적인 고객이 땀만 품지 않으려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얻었던 수익이 뭔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이거고. 그런데 내가 이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자원, 이 기술인지 인력인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로 핵심적으로 관심 있게 하는 활동이 뭐냐. 근데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다 공급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필요해? 협력업체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시장이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GS에서 교육 서비스를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사업재생 됐을 때는 가난 학교, 그 학교랑 파트너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외부 기관과 어떤 기관과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결국 요 요소들이 합치면 이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 이렇게 9가지 요소를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 블록이 몇 개라고요? 9개.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이렇게 9개. 그래서 요 캠퍼스를 많이 씁니다. 탐스 슈즈 사례인데요. 탐스 슈즈 사례는 탐스 슈즈 뭔지 아시죠? 좋은 신발이에요. 하나 팔면 하나는 기부하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신발과 기부를 하죠. 사소하더라도 기부하고 싶은 욕구를 잘 만들어서 내가 대놓고 어디 도와주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사는 거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부담이 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탐스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자는 내가 신발도 사고 기부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 원포움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타깃 고객이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로 20, 30대에 중고가 캐주얼 복장을 자주 입는 소위 말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전용 매장에서 사고 이 사람이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냐면 주로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는 유니세프나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로 삼아 고객 관계를 유치하죠. 여기서 주로 얻는 머니메이킹은 신발을 팔아서 머니메이킹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의 오른쪽 블럭이 활동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은 이 사람들이 별로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탐스 슈즈의 창업자가 아주 탁월한 열정가예요. 그 사람의 열정이 대부분 핵심 자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디자이너나 파트너를 엄청나게 잘 활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탐스 사장님이 이 강연회나 이런 데를 해요. 강연을 하면서 파트너를 이끌어내요. 강연회 하면서 소위 말해 동조자들 이끌어내는 역량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자기의 가치를, 이미지를 홍보하는 강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파트너를 많이 엮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들 그리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그림을 그리죠. 따라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고객의 핵심 가치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근데 고객의 접점에는 고객의 유형도 있고 어떤 경로로 가야 되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거의 메커니즘 단계가 첫 번째 블럭이에요. 이걸 잘했더니 결국은 얼마나 버느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이쪽 왼쪽 요소는 내가 이런 제품의 서비스를 하려고 봤더니 기업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은 뭐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파트너가 돼서 이걸 같이 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협력자랑 같이 하느냐. 결국 이거는 다 비용 요소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비용 요소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9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왼쪽은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다양한 비용 자원이 왼쪽인 거고 오른쪽은 내가 주는 제품을 기준으로 고객한테 갈 때 얻는 혜택, 경로 이런 거다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 돈을 벌죠. 오른쪽은 고객 접점. 그다음에 왼쪽은 내 제품이 만들어진 배경, 이 스토리. 결국 비용과 관련된 요소죠. 이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내면 전반적인 청사진이 완성되죠. 이게 완성이 되면 결국 이걸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런 크게 블록이 되어 있어요. 핵심은 요거예요. 어떤 고객한테 무엇을 줄지를 찾는 거.
고객은 아까 고객은 뭐가 있다고요? 문제.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한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출발이 어디냐고요? 핵심 타겟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한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 요거를. 근데 많은 경우에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누가 알아서 사가겠지. 좋은 수공의 물건을 만들면 알아서 다 사가겠지. 내가 누군데? 어디서 만들었어? 지산에서 만든 건데. 지산에서 만든 물건을 안 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출발점이 어디에 되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의 출발점이 아니라 어느 고객이 어떤 문제를 접근하냐. 이게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채널을 어떤 채널,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이 채널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들면 고객 관계를 잘 해내야 아까 했죠. 매출 3대 요소 뭐가 있다고 했죠? 매출. 첫 번째 고객수, 객단가, 구매 횟수 있죠.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고객수. 그는 왜 어렵냐면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드는 게 어려운데 기존의 고객한테 계속 밸류를 주는 것은 고객 관계를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 객단가랑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고객들한테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거는 고객 관계라는 밀접하게 관련있죠. 요거까지가 세팅이 되면은 우리가 타겟 고객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 그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설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물건을 공급했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자원이 되죠. 내가 핵심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자원이 왜냐면 황남 선생님은 좋은 자원이 저거잖아요. 지리산. 제가 선생님 얘기였군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그 자원이죠. 자원. 광양, 섬진강, 벚꽃, 매실, 스토리텔링, 뭐 기타 등등 다 있는 거죠. 이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가 또 이렇게 같이 자연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혼자 만드니까 파트너 계속 만들죠. 지리산을 다 잡으시려고 제가 보니까 광양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동, 구례가 연대가 되셨어. 그럼 완전히 섬진강을 완전 포위하신 거죠. 지리산도 포위하셨죠. 구례, 하동, 광양. 그러면 이것만 잘 설계되면 완전히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 전략이 신 거죠. 저는 약간 좀 세속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게 속되게 표현 안 하셨어요. 좋은 의도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제가 그걸 제가 속되게 표현을 한 거고 제가 한 거고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지금 쌀 주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원과 누구와 파트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까지 설계하는 게 전체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게 나왔네요. 자, 요것들 볼까요? 시작. 가치를 제공할 고객으로 고객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한테 특정 타겟 그룹에게 필요한 가치나 제품, 서비스를 주죠. 그리고 채널, 관계 이런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소위 말하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기초 밑반찬들을 다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출발점을 잘 보시면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목표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좋은 가치를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상품과 서비스죠. 이걸 잘하면 품질도 높여야 되고 이것이 잘 세팅될 때 원가 절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계산돼야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객 관리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야 수익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개발하고 누가 파트너가 돼야 되고 이런 걸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적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서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어떤 타임 플랜으로 가서 할지도 같이 결정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얼마나 매출을 올릴 것인지 결정하면 사업 계획서의 전반적인 뼈대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2차, 3차를 다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섞을래, 그다음에 어떤 제품들로 할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이랑 똑같이 들어가나요? 사업 시작할 때 6화 원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들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